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미국, 유럽산 무기가 아닌 한국산 무기로 모두 구입했다는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무기 수입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폴란드가 과거 한국에게 돈을 빌려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한국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담 베르코프스키, 폴란드 국립정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수석 분석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첩보 영화에 나올 법한 직장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외교 문서와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매우 고요하고도 무거운 업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평생 믿어온 외교적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한 문장을 마주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동아시아 외교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연 준비 때문이었죠. 탈냉전 이후 아시아 동유럽 관계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르샤바 고등외교대학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책과 논문, 비공개 외교 문서까지 쌓아두고 하나씩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1991년 한국 외교부 문서 중 한 문장에서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게다가 상환도 요구하지 않았다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왜 그 어떤 외교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 교과서에도 논문에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곧바로 관련 문서의 출처를 확인했고 그 문장이 들어있는 외교부 공식 문서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의 직업적 본능이 작동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곧장 폴란드 외교부 기록보존소로 향했어요. 마치 고고학자가 잊혀진 유물을 발굴하듯 제 손에는 수십 년 전 문서를 뒤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제 이름과 소속을 밝히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 관련 문서 열람을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해당 시기 한국 관련 문서는 많지 않네요. 특히 차관이나 재정 관련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이 누락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문서보관실에 들어가 수십 상자 분량의 문서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에 먼지를 묻혀가며 몇 시간이나 뒤적이던 끝에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1978년 5월자 한폴 경제협력 기본협정이라는 표지가 붙은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게 4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다는 공식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1978년이라면 폴란드는 공산권 국가였고 한국은 서방 진영이었죠. 당시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였던 시절이었기에 양국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런 중요한 사실을 당시 정부 관료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외교부에서 은퇴한 여러 전직 관료들을 수소문에서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당시 총리실 경제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스테판 마예프스키 씨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분은 이미 80대의 고령이었고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마을에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노인의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번 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문이 안 열리면 어쩌지,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누구신가요?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흰머리의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아담 베르코프스키라고 합니다. 국립정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서 90년대 한폴란드 경제관계를 연구 중입니다. 노인은 제 말을 듣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 오래된 이야기군요. 들어오세요. 스테판 마예프스키 전 자문관의 집 거실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가구들과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각국 정상들과 찍은 흑백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저를 소파에 앉히고 말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차향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고 제 심장은 그만큼 더 세차게 뛰었어요. 자, 이제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정보를 찾고 계십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질문을 꺼냈어요.
1978년에 한국으로부터 폴란드가 차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해줬다는 외교부 문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당시 자문관님께서 이 건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손을 천천히 맞잡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땐 폴란드 경제가 휘청이던 시기였고 소련의 영향력이 약해지던 참이었어요. 우리는 자금이 필요했죠. 소련이나 중국은 정치적 조건을 요구했고 서방은 경계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특별한 조건 없이 우리와 협력을 원했죠. 조건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정치적 요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 협력하자는 말뿐이었죠. 그의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요. 특히 한국이 그 빚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 거기엔 분명히 단순한 외교 제스처 이상의 뜻이 숨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1991년 우리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던 때였어요. 거의 모든 채권국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했죠. IMF도 미국도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단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잊은 듯 넘어갔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외교가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전 한국에 가야겠습니다. 이 모든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스테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지금까지 모은 문서와 노트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핵심 질문 하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은 폴란드에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건 외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물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불빛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고도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있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6.25 전쟁, 폐허, 원조,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눈에 띄는 한 문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 원조를 받은 나라 중 하나이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대표 사례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뭔가 하나가 머릿속에서 딱 하고 맞춰졌어요. 아, 이거구나. 한국은 받은 적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받지 못한 고통을 아는 나라였기에 아무 데가 없이 주는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외교부와 사전 연락했던 이영석 실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외교부 국제기록보존실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상을 풍겼고 보안 검색대를 지나자 이 실장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아담 베르코프스키 교수님, 먼 길 오셨습니다. 폴란드와의 역사적인 인연을 연구하신다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문서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몇 개의 두꺼운 회의록 파일을 건넸어요. 여기에 1991년 당시 폴란드 채무 관련 회의록이 있습니다. 열람 허가도 이미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찾고 있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본위원회는 폴란드에 제공된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협력 정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임. 하지만 여전히 왜 하필 폴란드였는가? 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그런데 몇 페이지 뒤에서 한 고위 관료의 발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그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외교부 회의록을 읽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종이 위에 적힌 몇 문장들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과 감정이 담긴 결정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가슴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 짧은 문장 안에는 한국의 기억, 고통, 그리고 연대의 가치가 모두 녹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내내 회의록 복사본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그들만의 철학이구나. 다음 날 아침 외교부의 이영석 실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저는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어요. 바로 이 결정의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1991년 당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다행히 외교부를 통해 연결이 닿았고 며칠 뒤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셨던 백윤성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 북쪽의 한 조용한 찻집.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백윤성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죠. 백 선생님,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폴란드 간의 채무 면제 결정에 관해 연구 중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당시 결정 과정에 계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백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외교안보수석으로 참여하고 있었지요. 냉전이 막 끝나고 동유럽 국가들이 전환기를 맞던 시기였죠. 저희는 그들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왜 하필 폴란드였나요? 사실 폴란드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은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우리는 전쟁 폐허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그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어요. 그 속엔 아마도 한국 전쟁 직후 굶주리고 쓰러져 있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는 조용히 그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조건도 없이. 진짜 도움이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 너무 강하게 와 닿았거든요. 하지만 왜 그걸 발표하지 않으셨나요? 자랑할 수도 있었잖아요. 백 선생님은 살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게 진짜 철학이죠. 우리가 원했던 건 보답도 아니고 뉴스의 조명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때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순간 회의록에 적힌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때다. 이게 정말 한 나라의 철학이라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보게 된 셈이었어요. 백 선생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울의 늦가을 거리는 잔잔했어요. 나무에는 노랗고 붉은 은행잎이 가득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 속엔 여유가 느껴졌어요. 이런 나라였구나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고한 철학을 가진 나라. 말없이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 받은 적 없는 은혜도 갚는 나라.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자정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록을 정리했어요. 제 연구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마음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폴란드로 돌아왔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땐 한국에서 받은 그 감동과 철학이 아직도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 거리의 분위기, 빛나는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도움이라는 그 정신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수집한 문서들과 인터뷰 내용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연구의 중심 주제를 확정했죠. 조용한 외교 한국의 폴란드 채무 탕감 사례 연구. 이 논문은 단순한 정책 분석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감동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내내 진심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정도 후 제 논문은 국제정치학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 승인을 받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외교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폴란드 국방부 국제협력과에서였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국방 외교의 신뢰 기반 사례로 이 채무 탕감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국방부 외교전략국장 안제이 코발스키 씨와 인터뷰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와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 혹시 1991년 채무 탕감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발스키 국장은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히
그런 역사적 배경이 오늘날 양국의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게 두꺼운 계약서를 한 장 펼쳐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번 계약은 폴란드 국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입니다. 자주포, 전차, 전투기까지 포함된 총 442억 달러 규모죠.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동안 저희는 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를 들여왔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입니다. 그 단어가 제 가슴에 쿵 하고 박혔어요. 한국은 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수행했죠. 유지보수, 현지 생산 협력 등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태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이죠. 오랜 친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1991년 외교부 회의록의 문장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 조용한 선택이 30년이 지난 오늘 이런 오랜 친구라는 신뢰로 돌아온 거였어요. 국방부 건물을 나서던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외교는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구나. 그날 밤 저는 논문 내용을 보완해서 다음 주에 있을 국제학술대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젠 단순히 학문적인 보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국방부 인터뷰 이후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로 돌아왔어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안의 감정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외교부 회의록에서 봤던 그 한 문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그 감동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전공 수업인 국제관계와 가치 외교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칠판 대신 슬라이드를 띄웠고 맨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용한 외교, 대한민국의 결정.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한 나라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생들은 고개를 들었고 저는 1991년 한국 외교부의 결정을 천천히 설명해 나갔어요. 차관 제공, 채무 면제, 발표 없는 처리, 그리고 30년 후 방산 신뢰로 이어진 이야기까지요.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 사진과 외교부 회의록 스캔본, 그리고 한국에서 찍은 서울의 풍경 사진까지 함께 보여줬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회의록에서 본 그 문장이 적혀 있었죠. 받은 적은 없지만 받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래서 갚는다. 수업이 끝났을 때 강의실은 정적에 잠겼어요. 학생들 모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강의실 뒷줄에 앉아있던 안나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실제로 폴란드에게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안나.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지 못한 시절을 기억했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한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누가 도와줬는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연대다라는 가치를 실천했어요. 자국의 이익보다 기업과 고마움을 선택한 거죠.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외교적 사건 하나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그런 외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울컥했어요. 제 연구가, 제 감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벅찼거든요. 몇 주 후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시 초청을 받았어요. 이번엔 국제신뢰 외교 포럼이라는 큰 학술 행사의 연사로 초대된 거였죠. 주제는 인간적 가치와 국제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말 그대로 제가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제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구름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왜 다시 이곳으로 향하고 있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감사와 공유.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이제는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포럼 당일 행사장은 꽤 컸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 학자들, 언론인들로 가득했죠.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섰을 때 저는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폴란드에서 온 국제정치학 교수 아담 베르코프스키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조용한 한 문장으로 시작된 아주 큰 신뢰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한국 외교부 회의록에서 읽었던 그 문장을 소개하자 강당안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외교적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기억이었고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한 노신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포럼의 마지막 질문자였고 눈빛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교수님, 이 연구를 통해 당신 자신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국제관계가 항상 이익만을 쫓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례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심은 통합니다. 기억은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받지 못한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연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을 돕는 방식이고 나라가 나라를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믿게 됐어요. 그 말을 하는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죠. 그날 밤 호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지만 강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이 나라는 받은 은혜를 넘어서 받지 못했던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아는 나라가 된 거죠.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받지 못한 고통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았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